1850선 강한 지지선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뭐 지지는 되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서볼 만한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유가 $100 돌파입니다. WTI 12월 인더분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100를 돌파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웹젠 네오이즈 게임즈 희비입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친 네오이즈 게임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웹젠 주가는 상승하는 등 게임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하이닉스, 램버스의 승소입니다. 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담합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일부 IT주들의 반등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주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외형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웹젠 같은 회사는 지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게임주 대장이죠. NC소프트에 관해서도 최근에 증권사마다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빠르면 내일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게임주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 게임주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이 11월 20일 빠르면 내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셧다운 제도가 실시가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흐름을 봐서는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실적이 일단 매출은 좀 증가가 해냈는데 영업 외 비용에서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고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부담이 돼서 좀 하락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될 것 같아요. 텐센트 카니발 쪽에 아마 C9이라는 신규 게임작이 중국에 진출하는 모습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제도와 관련된 셧다운제 제도와 관련됐을 때는 좀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수급 호전주로 좀 압축해서 대응을 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게임주가 보통 실적 확인보다는 좀 신규작 또는 어떤 해외 진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체적으로 너무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 일본에서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SM이 시가총액 근 1조까지 올라왔고,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조금 레벨업 보일 수 있는, 게임주도 그래도 조금 레벨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모바일 게임주들은 위쪽에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모바일 게임주들 대표적인 게,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애플이라든지 유료, 다운 접속 수가 거의 1, 2위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스마트 기기가 확산이 되면, 공식적으로 모바일 게임도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 두 종목은 조금, 시가총액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고가고.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그냥 수급 위주로,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글쎄 모바일 게임주, 일단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일단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IT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담합했다. 하이닉스하고, 담합했다 이런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도 강세지만 최근 들어서 일부 IT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LG 3인방, LG 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조만간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항상 삼성전자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반적으로 IT,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IT주들도 좀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렇죠.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가 시장의 관심권임에 분명하죠. 항상 그래왔고요. 등락은 크지만 또 게임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가격도 2, 3만 원대 아니면 만 원대니까요.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매에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요. 업계에서 1위가 아니라는데 철저한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각각은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100% 하는 사업이 명확하죠.
반도체와 LCD 같은 디스플레이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에 기본적인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도체가 좋아지는 시기, 가격이 정말 좋아지면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요. 정말 가격이 정말 올라가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정말 나는 한번 주식을 사서 몇 달, 몇 개월 안 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LG 디스플레이는 분명히 치열하게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치킨런 게임에서 분명히 승자가 되겠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앞서 이제 그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턴어라운드가 곧 된다,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몇 달 전부터 아니면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된다 매수 의견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아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수 의견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항상 매수 의견이었다는 데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여전히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정말 반도체 좋다고 얘기한 분들은요, 이미 3개월 전에 가격은 찍고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좀 지나면 또 떨어진다 얘기는 하고요. 디스플레이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분명히 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셔야 되겠지만은요. 이걸 보고 나서 머리 아프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분은 정말 한두 달 안에 정말 반도체 가격, 디스플레이가 가격이 찍고 올라갈 것으로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사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스트레스도 적고 안전한 것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유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리서치가 대부분 섹터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황이 나쁘면 조만간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학영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LG전자, 하이닉스 접근하려면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라. 일단 경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신용사 피치의 경고입니다. 피치의 경고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서는, 그럼 시장이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저도 뉴욕 증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치 얘기 한마디에 좀 그야말로 미국 은행들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될 수 있다. 유로존 사태가 전이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했고, 또 오늘은 이제 무디스에서 독일의 10개 공영은행의 신용등급을 실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평가사들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한쪽에서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EU 재무장관 회의 열렸을 때 좀 신용평가사들 입을 닫아야 된다, 좀 이런 얘기까지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건이 미국 은행들, 유로존 사태가 미국으로 전이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신용평가사가 사실 고비 때마다 지금 장세를 교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앞으로 계속 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까 보니까 23일에서 26일 사이에 일단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금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이전 10일 날에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강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조금 유럽발 뉴스에 의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프랑스 국가 부채가 지금 트리플 A로 최상위급이죠. 근데 동일 국가에 있는 독일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이쪽에 비해서 지금 GDP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 부채가 86.8%입니다. 근데 아까 다른 국가들은 보게 되면 한 56%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 국가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번에 쇼크가 됐기 때문에 한 단계 하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일단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일단 은행들의 보유 비중이 10% 이상이라 그래요. 유럽은행이 좀 받아야 될 게. 근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치를 좀 보는. 지금 오늘도 메이저도 보게 되면 선물에서 좀 약간 커버링을 하는 모습이지, 현물에서 양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이 있는데 한 3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3일 날에 미국에서 슈퍼위원회가 재정 적자 방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조 2천억 불 되는데 일단 유럽 때문에 지금 미국이 조금 뒤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재정 진출안이 무난히 통과돼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미정입니다만 다음 주 중으로 프랑스가 신용등급이 강등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치 좀 볼 것 같고 결국에는 29일 날 있을 EU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떤 구체적인 라인이 중요한 어떤 해결 방안이 좀 명확히 수치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단 S&P사의 국가별 신용 등급을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좀 지역 특성이 있고 좀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신용 등급에 대해서 뭐 S&P나 무디스나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 뭐 유럽이 선진국은 맞는데 이 신용 등급을 보면은 참 어떻게 해석을 글쎄요 개인적으로 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쪽 신용 등급 강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신용 등급사가 전망을 내놓은 다음에 확정을 짓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망이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고가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어쨌든 뭐 EU 재무장관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나와야지. 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평가사들은 등급을 매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조금 어떤 명확한 방향이 나와야지 연말로 갈수록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이탈리아 국채가 뭐 2, 3, 4월 달일 거예요. 한 45%씩 좀 만기돼 있기 때문에 뭐 이달 말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좀 변동성 좀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뭐 슈퍼위원회 좀 말씀하셨고 뭐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그때 이제 결정이 돼서 23일에서 26일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전후로 일단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슈퍼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뭐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뭐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은 최근에 뭐 소매 판매도 좋고 뭐 서베이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 뭐 산업 생산도 또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지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학영 위원께서 미국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장의 투자 전략가들의 얘기를 쭉 훑어보면은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베어마켓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좀 좋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눈에서 보면 수치가 보면 썩 좋은 건 실제로 뭐 별로 없다라고 보죠. 소매 판매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요. 그러면 항상 월마트가 나오면 홈디포 같은 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월마트 같은 것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또 일부 의류가 좋게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에버크롬비 앤 피치 같은 경우는 주가 12%나 떨어졌거든요. 항상 보면 잘 나가던 회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들은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30분을 딱 남겨두고 피치사의 신용평가가 나온 경고성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주가가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다우지수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펀더멘탈이라는 확고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유동성 장세가 2,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경기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은데 결국은 QE1, QE2에 의해서 올라왔고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QE3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베어마켓 상황이 있다는 건 분명히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주식이라도 상관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한번 주식을 사면 언제까지 보겠다는 어떤 타임테이블을 갖고 시간표의 계획표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가 항상 대표적인 주식 얘기되지만요. 지금 미국 투자가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많은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애플 컴퓨터죠. 애플 컴퓨터 정말 400불대에 넘었다가 잠시 미끄러져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완전히 뒤처지겠느냐.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제일 주가가 급락하고 장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뭐겠습니까? 시청자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그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지금 6, 7, 8불 때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달 전에요. 워렌 버핏이 주식 매수 그 신주 발행권도 사면서 돈을 많이 지원을 했죠. 그 당시 가격이 8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딕보브 같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도요. 처음에 안 좋다 그랬지만 한 2달 전에 의견을 바꿨죠. 내년까지 15달러 간다 그랬습니다. 2배가 간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8불이었는데요. 오늘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사상 최저순에 다시 근처에 가면서요. 오늘 3%가 떨어져서 6불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사는 거죠. 워낙 싸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분들도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정말 한번 살까 말까 해서 샀던 분들은 이미 8불에 사신 분도 30%가 주가가 깨졌다는 거, 이걸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베어마켓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못 되는 점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식 매매할 때 싼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일단은 그 주식을 어느 정도 들고 기다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시장 체력 약화입니다. 거래가 계속 부진합니다. 21선은 지금 깨졌고 오늘 장중에 시장이 183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860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시장 흐름이 불안합니다. 그나마 환율이 급등하다가 좀 하락세로 전환된 점, 이거 하나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지금 흐름이 좀 불안한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1850선, 기본적인 그 지선이 오늘 그나마 선방했다고 봅니다. 장중에 상당히 위태롭고 한번 떨어졌다고 왔는데요. 일단 10% 정도 줄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좀 기다려보자 하신 분 계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1850선 종가까지는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비중은 60에서 70%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1850선 여전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계시고 오늘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지지선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하향 이탈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10% 정도 물량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오늘 시장 거래도 줄어들고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유망한 테마나 업종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적으로 일단 접근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시장이 좀 불안하죠. 양매도가 나오고 선물에서 좀 들어올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커터선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분기선인데 그게 한 1820포인트, 좀 언저리쯤 되는데 거기에서 좀 하방 견지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달 말에 있을 EU 재무장관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변수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저는 좀 매수 관점인데 일부 현금은 좀 놔둬야 되겠죠. 또 다른 또 종목이 있고 업종이 나오면은. 근데 거래소에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IT하고 자동차 이쪽에 절대적인 비중을 드러낸 게 아니라 롱 포지션을 좀 롱텀으로 봤을 때 좀 담아놔야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월 말에 22,85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플러스 나는 경우죠. 이 기간 동안 이번 달 들어서도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코스피 인덱스는 지금 보니까 한 2.7%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시장 대비 일단은 좀 선전하는 부분이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8월 달에 그다음에 지금 기간 조정면인데 이미 외부에 있는 악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좀 더 커지느냐 아니면 좀 봉합을 하느냐 그 여부인데 안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IT 자동차 일부 조금 조정 시 좀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너무 많이 좀 들어가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코스닥은 제가 예전에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좀 개인 중심의 어떤 개별주 또는 테마주 장세가 계속 좀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스마트 기기 확산 수혜주들이 기간 매수도 좋고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좀 반등을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PCB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AM, OLED는 소재 쪽으로 좀 보시고요. 터치 패널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전 시간에 코스모학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모학이라든지 후성 그다음에 테크노세미케 이름은 바뀌었죠. 서울브랜 이런 것들로 장중에 많이 좀 급등을 하며 좀 짧게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하여튼 코스닥에서도 조금 비중은 많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좀 매매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IT 자동차, 시장은 불안하지만 중기로 보면은 일단 매수해도 괜찮은 그 타이밍이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물론 이제 추가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망템으로는 스마트 기기,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